반갑습니다. 날씨도 그렇지 못한데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2023년 신한국운동 추진본부 부설인설교육대학원 2학기 종강하는 날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은 내년 3월 달에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3월 달에 강사님 한 30분이 희망을 하셔서 어떤 분을 모셔야 될지 지금 걱정 중에 있습니다. 한 학기에 15분밖에 못 모시는데 강사님도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강의를 마련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서정학 우리 초대 이사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정학 이사장님 나중에 종강할 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공님 수고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권보윤 고문님 앞에 계십니다. 김승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서정학 이사장님 고향 마을에 서도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처음 교직이 되셨습니다. 저 뒤에 또 우리 같은 집안의 서정융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모두 한동 출신분이시고 또 집안 둘레둘레 계신 분들입니다. 또 교직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신상식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구름 같은 인생이라는 시집을 내신 윤한글 시인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구문학 표지에 가을 그림을 그려주신 화가 겸 시인이신 정세나 선생님 오셨습니다. 일어서 주시죠. 그리고 90 넘으신 나이에 시인으로 등단을 하시고 한국 화가로 활동하시는 최수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실용정치포럼의 주한회장이신 김인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잠시 앞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봉수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봉수 선생님은 안동 소호리 출신이시고 소호리에 가면은 소호헌 이 왼쪽 편에 보면은 거기에 많은 집성촌이 있습니다. 한산 이시 목은 이색 선생 집안이신데 그 집안 출신으로 안동에서 안동중학교 나오셔가지고 대구에서 대구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대학교를 나오신다. 영국 런던에 가셔가지고 런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봉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봉수 박사님은 지금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다만은 거기 이종원 문지회 회장님 친조카라고 하십니다. 네, 안동분이시고 여기 대부분 안동분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봉수 박사님을 모시고 그 유럽 가문의 깃발 문장이죠. 유럽의 그 문장을 알면 유럽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제주도서 보시죠. 제주도에서 오늘 이 시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봉수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수입니다. 저기 저기는 복잡하게 써놨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여기는 전직입니다. 전직이고 어떻게 보면 에고이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일이 언론사에 있다가 영국 갔다 유학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이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잘 돼가지고 심지어 제천에 있는 시골 학교지만 서울대, 연고대 이런 대 학생은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한 30명 정도 지금까지 역유학을 외국 유학은 가는 수는 있어도 그 시골로 역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은 한 해 기자, PD 배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 정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 작은 학교에서 한 30명밖에 안 뽑는데 96% 취업률이에요. 아시겠지만 언론사는 200대 1, 300대 1 이렇게 되는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원장으로 12년 재직하면서 우리 290명, 지금 KBS 28명, 조중동,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이런 데 다 10대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로 보면 이제 언론계 최대 파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됐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기로 이제 원장을 정년을 하고 MBC에서 제가 정년을 했는데 MBC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기자 PD 만드는 학교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MBC 기자 PD도 좀 교육을 하고 이 기자 PD 지망생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리 스쿨이라고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 제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기 뭐 하냐면은 지금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너무 스카이 대학, 서울대, 연고대 출신 또는 강남 출신 부잣집 애들 이런 애들이 너무 기자 PD가 거의 습관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런 공부할 기회도 못 갖는 학생들, 예를 들면 이제 지방대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10명씩 뽑아 한 기에 10명씩을 뽑아가지고 제가 제주에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0기 숙식 무료니까 저보다 이제 우리 처가 90기 밥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더 힘든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증 있는 애들이 2명이 왔었는데 애들이 동아 사이언스 같은 데 취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왜 생기겠습니까? 취업 안 되고 앞날이 깜깜하니까 그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애들이 밝아져가지고 정말 저도 보람을 느끼고 애들이 졸업할 때는 전부 부둥켜 안고 울고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이 겨울 리조트는 이제 한 30객실 정도 되는 펜션입니다. 거기서 이제 원래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 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완전 불황이어서 적자가 몇 천만 원 적자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서울 MBC에서 받는 돈을 가지고 이거를 지금 계속 이 한미리 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계속 column 같은 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대체로 보면은 미디어 비평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연합뉴스 수용자 권익위원장 이것도 수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가지고 연합뉴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지적하는 직책이에요. 저런 거 하면서 여러분 느끼시다시피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피해는 언론의 가짜뉴스 많이 들으셨죠? 그 가짜뉴스의 피해는 이른바 이제 기레기라는 소리도 요즘 기자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이기창 정답입니다. 그때 김대엽이라는 병역 브로커가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 아들의 병역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걸 누가 그렇게 크게 보도했습니까?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대서특필해가지고 결국 이해창 씨가 대통령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생결단이 되는 겁니다. 가짜뉴스를 막 너도 나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동원하게 되고 오늘의 이런 언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해창 선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바로잡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바로잡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독한 연고사회예요. 그 연고사회라서 남을 비판하면은 왜 아는 사람 왜 등에 칼을 꽂냐 이런 얘기를 듣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을 누군가 해야 되기 악역을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아까 뭐 안동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안동의 예전에 그 선비들 그 독립운동하고 안동이 보수 대구도 마찬가지로 보수의 지역이라고 그러지만 독립운동도 아주 세차게 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옛날 선배들이 뭐 주경야독 했다는데 저도 흉내를 좀 낸답시고 낮에는 이제 여기 한 겨울아 리조트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저거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일하느라고 지금 여기 보면 온통 가까이 계신 분 보시면 그 온통 상처입니다. 이게 요즘 그 동백 그 시기 그 동백 그 울타리로 올라가 있는 거 그거 한 200m 된데 그걸 걷어내느라고 지금 이렇게 되고 눈도 찔려가지고 지금 나무에 찔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충혈이 되고 어제 제가 오늘 여기 마치고 이제 서울 가서 여기 MBC 저널리스트 스쿨 또 학생들 그 뽑는 그 작업을 구술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일을 하느라고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온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저기 가장 오래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을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문자를 쓰게 된 것은 인류가 한 수백만 년 동안은 문자 없이 소통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불과 몇천 년 전에 드디어 이 문자가 생겼는데 그전에는 뭘로 표현을 했습니까? 뭘로 의사전달을 했습니까? 바로 그림입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원시시대에 문자도 발명하기 전에 우리나라 어디죠? 여러분 아시죠? 예, 울산 방구대 안각합니다. 저기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울산 앞바다에 저런 고래가 잡혔고요. 저기 무슨 온갖 각종 고래가 돌고래도 나오고 온갖 고래들이 다 잡히는 거고요. 또 오른쪽에 이제 그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육지에 있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잡은 짐승과 잡았으면 하는 짐승 그런 것들을 저기다가 주술적으로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게 뭐 원시인들이니까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저 기록에 어떤 요즘 뭐 워낙 디지털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컴퓨터라이징 되고 이렇게 됐지만 저 기록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보존의 가치가 있고 역사가 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또는 블로그에 뭘 글을 남겨놨다가 그게 없어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지금 적어도 뭐 한 몇천 년은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몇천 년 동안 저 기록이 저 사람들이 뭘 잡기를 원했고 뭘 잡았다는 것이 저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꼭 그게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로 가장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저게 형용무순이죠. 가장 오래된 미래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듣게 될 바로 그 문장 또는 엠블럼 또는 로고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집트의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집트에서는 무슨 단어냐 하면은 침묵이란 뜻입니다. 그 입을 가리는 거니까 당연히 침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소의 귀, 쇠의 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거는 뭐예요? 여러분 소귀는 어떻죠? 잠잘 때도 소는 귀를 닫지 않습니다.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귀를 열고 자는 거예요. 항상 귀를 열어라. 그래서 저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되냐 하면은 학생이란 단어가 돼요. 학생의 본질이 뭡니까?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제가 아는 것도 없지만 앞에서 떠드는 순간은 저는 배우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씩 듣고 가야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두 개 이제 학생이라는 단어 속에는 저 입을 가린 거하고 그 다음에 소의 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본질이 뭔가 이집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사물하고 사물을 표시하는 단어가 그 본질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학생의 본질은 바로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대 한 5,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요거는 헤멧이랑 요거는 이제 영어로 이제 발음을 써놓은 겁니다. 헤멧이라는 건 여성을 헤멧이라 그러는데 요 헤멧이라는 여성을 그려놓고 여기에 그 돌 절구에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보여있는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바로 여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집트는 사막지대죠. 물이 너무나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파라오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여자를 함부로 대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서민들은 여자들한테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줬어요. 인디언들도 그렇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혼하는 권한이 여자들한테 있었습니다. 남자가 사냥 잘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남자의 소지품을 텐트 밖에 꺼내놓으면 그게 이혼이에요. 근데 절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는 이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규정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었다 그러지만 그때보다 우리가 나은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픈데도 이혼하고 뭐 별 많은 일이 부부간에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은 이제 생명의 원천이죠. 애를 낳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앵그르라는 프랑스에 지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들어가 볼까요? 요거 어떻게 들어가죠? 한번 잠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위로 가서. 이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소스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더 소스, 원천이란 샘, 이런 뜻입니다. 위로 좀 올리시면 되나요? 이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성이 바로 여기 이제 여기 병에서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성을 말하자면 상징하는 거예요. 여성의 아이콘인 거죠. 여성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서 그냥.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거는 뭐 같습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5,000년 전에 이집트인들하고 이제 지금 대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집트인들은 이걸 알아봤던 거예요. 자, 여기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거예요. 저도 이걸 못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 살 때 캠브리지에 6년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뭐 이문열 씨다, 뭐 황석영 씨다, 뭐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영국에 와서 헐리우드 이제 알던 사람들이니까 저희 집에 찾아와요.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면은 제가 히드로 공항까지 가서 마중을 나가는데, 그러고 이제 나중에 가자는 데가 대부분 대형 박물관입니다. 근데 박물관에 가서 워낙 제가 한 6년 영국 살면서 캠브리지에 6년 살면서 대형 박물관에 한 40번 정도 갔어. 근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박물관 안내하는 것이 나는 다 봤던 거고. 그러니까 선배나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안내하지만 후배들한테는 항상 그냥 여기 가서 요거만 보면 된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제 이집트관에 갔습니다. 이집트관에 가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제가 강의 말씀드린 게 그건데 이거는 제가 못 맞췄어요. 못 맞췄는데 요 발음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이 갔어요. 요게 모우트라 그러는데 전 세계 공통으로 어머니란 말은 전부 맘, 마더, 엄마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빨이 생기기 전에 입을 떼면서 발음하는 그걸 이제 순경음이라고 그러죠. 입술음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이제 제일 아쉬운 단어가 뭐겠습니까? 엄마를 부르는 거란 말이죠. 엄마 다음에는 뭐겠어요? 맘마. 대부분의 그런 애들이 구사하는 단어들의 가장 기초적인 단어가 뭐냐면 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단어 뭡니까? 전부 이빨이 나기 전에 발음할 수 있는 순경 입술음이에요. 그래서 잇몸이나 입술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트라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를 뜻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상형 문자 관련된 책을 여러 가지 그때 학위 공부보다가 이런 데 막 빠져가지고 그 공부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독수리라는 것이 이 맹금류인데 이게 어떻게 어머니하고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독수리는 사막에서 시체를 이렇게 시체의 고기를 가지고 자기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사회 세계에서 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다. 그 생명의 원천이다. 아까 여자하고 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트라는 이 발음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 지저귀는 이렇게 파닥거리는 새입니다. 이거는 뭐 같습니까? 예? 펭귄? 아니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전부 사람을 뜻하는데 이게 뭔 여기 새가 파닥거리는 걸 그림을 그려놨어요. 요거는 그 관료입니다. 관리. 예전에 관료는 군인 빼고는 전부 다 거의 다 뭐예요? 세리예요. 세금 받는 사람들. 가서 막 세금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관료의 한 가지 또 관료가 해야 되는 기능은 뭡니까? 이 사람한테 상관한테 쓴소리 하는 거예요. 요즘 관료 사회가 무너져가지고 쓴소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시킨 대로 다 하고 그런 나라가 이제 자꾸 이제 이상하게 돼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거는 여기 지팡이를 짚고 있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거는 아주 고귀한 신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팡이 짚으면 노인을 뜻하잖아요. 예전에는 노인은 지혜의 말하자면 보고다 이렇게 아주 존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제 노인을 뭐 비하하고 이런 일이 뭐 얼마든지 이제 벌어지고 있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노인이야말로 정말 모든 지혜가 있고 정말 어떤 그 지도자로서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덤 같은데 벽화나 또는 부조 같은 거 이런 조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노인입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죠, 그죠? 이건 이제 권위의 상징이고 최소한 고위 관료이거나 왕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팡이 짚은 노인을 비하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이집트는 정 반대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자는 뭐 이건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한자는 이제 생성 원리가 육서가 있죠. 6가지 한자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죠. 그 상형 문자니까 당연히 불타는 모습, 나무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 모습, 그다음에 나무가 이제 뿌리하고 가지가 있는 모습 이런 걸 그려가지고 형상을 그려서 이제 상형 문자가 이제 기본이 저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모을 회에 뜻이자니까 뜻을 모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해하고 달이 같이 있으니까 경제 발달하는 것이고 나무가 2그루 있으니까 숯불림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3그루 있으니까 삼림할 때 숯불 삼자죠, 그죠? 나무가 빽빽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뭐 상하 이런 거는 이제 지시하는 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형성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상형문자의 형이고요. 말하자면 여기 구리 동자 같으면 요게 구리도 쇠의 일종이잖아요. 요거는 뜻을 의미하고 성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발음 부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변에 같은 동자를 쓰면 이제 구리 동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발음 부호고 하나는 이 사물의 말하자면 저 형상을 뜻하는 거죠. 요거는 중국에 원래 없던 한자예요. 우리나라 한자입니다. 이게 이제 신돌석 장군 할 때 그 돌자 이겁니다. 돌석 밑에다가 이제 리을자 이렇게 해서 돌자로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이세돌이가 저 한자를 썼거든요. 근데 이세돌이가 이제 바둑으로 중국을 석권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는 이세돌을 어떻게 소개했냐? 이세석 뜻을 새겨가지고 돌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글씨가 이제 이세돌이가 계속해서 이제 바둑을 재패를 하니까 지금은 중국에 이 돌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국에 한자를 하나 수출한 셈이 된 거죠. 뭐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같은 한자지만 소리가 다 다르죠. 악성, 뭐 낙관, 요산, 요소 이제 음이 다 다르죠, 그죠? 이거는 뭐 가차는 이거는 그냥 발음만 빌려가지고 뭐 프랑스를 볼란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고요. 자, 한자의 상상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제왕제자죠. 제왕제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게 바로 내천자죠.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고,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고,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고, 물이 떨어지는 걸 받아 모아서 뭐가 됩니까? 내천이 되는 거죠. 물이 모이면 내천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아시다시피 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재앙이겠습니까? 물하고 불하고 만나니까 상극이잖아요. 오행에서도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꺼지거나 물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제항제자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제항암자잖아요. 근데 암자는 요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뼈알자죠. 뼈알자인데, 요게 뼈알자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사람인의, 요거 네모가 있죠. 그죠? 네모가 뭐냐면, 나무로 만든 칼에, 옛날에 죄수들이 쓰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이 여기 있고, 사람 목에다가 이렇게 칼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재인의 경우에 이 칼을 씌워가지고 투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죽이게 되면 이제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정말 한자의 상상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알다시피 무당할 때 무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무당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일화가 있어서 이걸 소개했는데, 제가 재무부 출입기자 할 때, 재무부 장관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장관이 이용만 장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 마누라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장관이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아니, 점잖은 우리 이 기자가 왜 이렇게 처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처가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지, 왜 마누라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처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긴, 이게 안에 처자잖아요. 안에 처자는 어떻게 생긴 한자냐면 각골문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집녀죠. 요 밑에 이제 계집녀가 있잖아요. 그죠? 이 계집녀예요. 요 계집녀가 있고, 계집녀가 옛날 각골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를 표현해 놨고요. 여자가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를 남자가 만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려놓은 것이 나중에 안에 첫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한자가 생겼냐면, 원래는 원시시대는 모계사회였죠. 그죠? 동굴에서 살고 혈거생활하고 할 때는 누구신지 모르니까 모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정이 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의 권한이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가면서, 가부장 사회로 넘어가면서, 말하자면 이제 여성의 말하자면 권한이, 권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성을 비하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녀는 못 만나게 되고, 이제 다른 여자를 만지면 큰일 나는 이런 이제 도덕 윤리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만져도 되는, 내가 머리를 만져도 되는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누라는, 사실 이게 마누라가 급존치입니다. 이 마는 뭐냐면, 우리말에서 마는 맨 꼭대기,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맏아버지, 맏며느리, 전부 높다는 뜻으로 예전에 마는, 맛 이런 것은 다 높다는 뜻입니다. 오라는 뭐냐면은 가문, 가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자가 말하자면 모계사회에서 여자의 권한이 제일 컸다. 여자가 그 가문의 대장이었다는 뜻이 이제 옛날에 단어가 처음 생길 때부터 이렇게 쓰던 거예요. 이게 이제 연철이 돼가지고, 의문법칙에서 연철이 돼가지고 마노라로 바뀌었다가 마누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야말로 가장 여성에 대한 극존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댁에 가셔서 부인한테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하시면 그게 극존칭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유럽의 역사로 잠깐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즘 포도주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유행인데, 포도주 중에 최고급 포도주가 뭔지 아세요? 구분하기 힘들죠, 그죠? 제일 고급 포도주는 왕실 문장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왕실에서 말하자면 스폰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인증을 하는 건 직거장을 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고급 포도주 중에 하나인 샤또 라떼 로실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차일드라고 전에 기업, 유대인 기업이죠, 그죠? 있었는데, 유대인 기업인데, 로실드, 영어로는 이제 로실드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급 포도주고요. 이건 샴페인드 로실드입니다. 샴페인 중에서 최고급. 두 개 다 여기 보면은, 여기 로실드 가문의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문장이 들어있는데요. 로실드 가문의 문장은 어떻게 생겼나? 로실드 가문은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금융업 외에는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억지로 이자를 받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은 거예요.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게 유대인에 대한 유럽의 이미지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이제 심지어 히틀러는 뭐 600만의 유대인을 죽이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근데 그 이 창업주가 프랑크푸르트가 본거지예요. 본거지인데 아들을 런던, 5 형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런던, 빈, 파리, 나폴리, 프랑크푸르트, 제일 맞아들은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이제 뒀던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 이제 배치를 시켜가지고 일종의 지부 역할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산업 스파이 역할도 했던 거예요. 로실드 가문이 유럽에서 제일 거부가 된 계기가 뭐냐면은 바로 나폴레옹하고 그 웰링턴 장군이 붙었던 워털루 전투였습니다. 워털루 전투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워털루 전투에서 누구나 다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영국 웰링턴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를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각지에 다 퍼져 있었으니까 그 정보를 미리 안 거예요. 미리 알아가지고 런던 채권 시장에서 어떤 소문을 냈냐면 영국이 졌다. 역정보를 흘린 거예요. 이겼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놓고서 역정보를 흘린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전쟁 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국채를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게 막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로실드 가문에서 사모은 거예요. 비밀리. 사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영국이 이겼던 거예요. 그래 그게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지면은 그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를 상환을 안 해주니까 그게 휴지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겼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졌다고 소문을 내요. 어떻게 보면 악덕이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 윤리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데 로실드 가문이 이제 유럽에서 그냥 대단한 재벌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창업주가 이제 5 아들을 모아놓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제 저기 유언인데요. 흩어지면 번영도 끝날 것이다. 로실드의 그 유언입니다. 우리도 저런 거 있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그 사냥꾼의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부러뜨려봐라. 하나씩은 다 부러뜨리죠. 근데 3개를 모아가지고 부러뜨려봐라 하니까 아무도 못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도 이렇게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우애 있게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세계에 어디 가나 동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 신화나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 생각, 사고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이제 5 아들이니까 화살이 5개인 거예요. 그래서 로실드 가문에는 이게 이제 로실드 가문의 약장이에요. 화살 5개로 표현되어 있고요. 요거는 로실드 가문의 풀 문장입니다. 풀 문장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화살 5개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도 있습니다. 그게 로실드 가문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세계 최고급 포도주가 이 샴페인인가? 바로 여기 보면 이 독수리, 검은 독수리 문양이 합스부르크, 부르봉 왕가나 잉글랜드 왕가보다도 더 컸던, 더 많은 지구를 지배했던 왕가가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빨간 사자, 이거는 스코틀랜드 가문의 왕가의 문장입니다. 나중에 영국이 합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왕실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으면 뭐 무조건 이건 비싼 포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귀족들의 그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고급 포도주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왕실이 이제 최고 포도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스타벅스 커피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커피를 좋아하던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었다. 근데 사실은 저거 스타벅이라는 이름은 허만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항해사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진짜로 거기에 이 모비딕의 이 스타벅이라는 항해사가 커피를 좋아했는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냐하면 해적들이 커피 같은 거 안 먹죠. 럼주 같은 독주를 마시지 커피 같은 거 먹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찾아봤더니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는데 또 이 스타벅 홈피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타벅은 우리가 모비딕에 나오는 모비딕이라는 소설 아시죠? 그 백경이라는 그 에이하브 선장이 그 큰 고래, 흰 고래한테 자기 다리를 뜯어먹긴 다음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바다를 누비면서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 영미권 학생들은 뭐 우리도 많이 읽었지만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누구나 다 읽은 거예요.
동화책으로도 읽고 다 읽었던 소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워드 슐츠라는 이 역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정말 대단한 이 상제라 그러나요? 그 장사하는데 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동창생 셋이 창업한 커피점을 이 하워드 슐츠가 이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요 로고를 만듭니다. 요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사이렌이라는 사이렌 아시죠? 사이렌 울린다 할 때 그 사이렌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왜 저게 그렇게 히트를 쳤냐면 이 사이렌이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체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 그 다음에 뭐 때로 그게 좀 변형이 돼가지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 뭐 롤라이 언덕에다가 비슷한 전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가나 다 비슷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혹적인. 그래서 거기 이제 롤라이 언덕에도 보면 그 노래 부르는 그게 이제 취해가지고 선원들이 거기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난파선이 많이. 사실 거기 급류가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급류가 그러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힌 건데 그런 전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스타벅스 커피의 그 로고로 쓰게 되니까 굉장히 유혹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로고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퍼지니까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마스크 쓰면 이렇게 귀여운 로고도 만들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이 항해사가 그렇게 홈피에 가봤더니 이 항해사 이름에 대해서 따온 것은 맞다. 그러나 커피를 마셨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들이 갖다 붙인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진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올 1월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스타벅스 커피점이 1779개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이런데도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가 완전히 우리 시장을 습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정 커피 브랜드 뭐 있었죠. 그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걸 이제 마실 때도 야 이게 어디 산이고 어떤 노동의 경과를 거쳐 뭐 노동을 착취를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문장의 기원인데요.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한 마크로 쓰였다. 여러분 훌메리 이순신 같은 데 보면 일본 사람들이 권위시 육기락가 부대, 각도 부대 전부 그 문장이 다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한 마크였다. 이런 역할을 했고요. 또 봉건적 신분과 친분 관계를 드러낸 수단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왜 유럽 여행하시면 그림이나 또는 테페스트리 이렇게 천으로 짠 거 이런 거 막 큰 벽에 2층 정도 되는 높이에다가 이런 거 막 걸어놓고 해놨죠. 근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십자군 원정에 출동하는 유럽 각국의 말하자면 여기 문장들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사자 3마리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영국 잉글랜드 왕가의 문장이에요. 여기 백합이 있습니다. 여기도 백합이 있죠. 이거는 프랑스 불봉 왕가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에 어떤 나라, 어떤 왕실이, 그때 나라가 곧 왕실이니까, 그죠? 참전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게 한 4시간 정도 강의예요. 근데 2시간 내로 해야 되니까 막 건너뛰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국의 사자 문양이 생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원래 이제 앵글로 섹슨이란 말은 여기 이제 앵글족하고 섹슨족이 이제 영국을 다 말하자면 지배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 사람들도 여기 토종이 아니에요. 앵글족하고 섹슨족은 원래 여기 게르만족의 일파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여러분 독일에 가면 작센 지방이라고 있죠. 그 작센이 바로 섹슨이에요. 영어로는 섹슨입니다. 그러니까 작센족하고 앵글족의 게르만족의 일파들이 영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고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원주민들을 억압하고 이제 자기들이 말해서 앵글로 섹슨족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 왕실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에 살고 있던 여기 노르망디 상륙작전 했던 곳이잖아요. 여기 노르만 왕가의 윌리엄 1세가 영국에 쳐들어가가지고 섹슨족 왕 헤롤드를 죽이고 영국까지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 영국은 이렇게 갇혀버리는데 여기는 이제 프랑스가 통일을 해버렸죠. 근데 나중에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 노르만 왕가에서 이거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이렇게 백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프랑스도 우리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왕가의 계보를 보면 윌리엄 1세가 이제 영국에 쳐들어가서 노르만 왕가를 만들었고요. 쭉 내려와서 이제 리처드 1세가 또 정복왕이에요. 그래서 이 리처드 1세가 그때 이제 이 리처드 1세의 그림입니다. 리처드 1세가 이 사자 3마리를,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하도 정복을 많이 하고 용감하다 그래서 이제 사자왕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자 문양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고, 지난번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할 때도 저 사자 3마리 문장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 존 왕. 존 왕은 여러분들 그 민주주의 역사를 배울 때 마그나 카르타를 그게 뭐 민주주의 이정표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사실은 존 왕이 너무 그 왕실 재정을 탕진을 해가지고 귀족들한테 돈 꾸기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역사로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이 잘나면 그렇게 빚쟁이들한테 잡힌 거 가지고 그렇게 이제 민주주의 역사로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영국 왕실의 풀 문장입니다. 요거는 크레스트라 그래서 벽설이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사자를 쓰는 요 왕관이 있으니까 왕실 문장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이제 서포터즈라 그래서 이 왕실을 떠받드는 서포터즈로, 요건 이제 사자는 뭐 왕실, 영국 왕실, 잉글랜드 왕실의 문장이고요. 여기는 보면 그 유니콘 뿔이 하나 있는 말이죠. 말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땅에다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유니콘은 스코틀랜드 왕가의 문장이에요. 근데 스코틀랜드를 잉글랜드가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스코티시들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강하게 저항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스코틀랜드는 지금 뭐 브렉시트 상황에서 독립하겠다 그러고 나오고 계속 잉글랜드하고 싸우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 땅에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왕실 문장을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영국 사람들은 너무 웃겨요. 이런 걸 안 바꿔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서 있는 게 여기 스코틀랜드 왕가에 서 있는 빨간 사자가 스코틀랜드 왕가의 문장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쇠우리로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얼마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겁이 나고 다루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놓고 쇠우리로 가둬놓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영국 왕실의 문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빨간 장미와 흰 장미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튜터 로즈라 그래서 튜터 왕가의 문장입니다. 근데 요 밑에 은검키가 있어요. 마치 은검키를 이 장미가 깔아뭉개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은검키는 스코틀랜드의 문장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화예요. 스코틀랜드에 왜 국화가 됐냐면은 기원전후 해가지고 케사르를 비롯해가지고 로마에서 그 영국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잉글랜드는 쉽게 지배를 했는데 스코틀랜드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 저거는 척박한 땅이고 저긴 가봤자 먹을 게 없어 이러면서 그냥 나중에 그 하드라누스 황제 때는 그 하드라누스 월이라고 장벽을 쌓아놓고 그렇게 해버리죠. 사실 그런 성, 뭐 마리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사실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야만족들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사실 흉노족에 대해서 중국 한족들도 굉장히 겁을 했잖아요. 만리장성이 사실은 위대한 유물이 아니죠. 자기들의 공포의 어떤 그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저게 스코틀랜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스코틀랜드 가면 전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에 이제 그 은근키가 많이 피어 있어요. 근데 은근키가 아시다시피 가시가 나 있잖아요. 가시가 나 있는데 로마군의 군복이 뭡니까? 미니스커트에 샌달이란 말이에요. 그 가시덤불이 있는 은근키가 있는 그 평원을 바로질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근키가 우리를 지켜줬다. 그래서 지금 은근키가 국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은근키를 이 장미가 이게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 자기 나라의 왕실에 이제 합병이 됐으니까 왕실의 문장이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걸 쓰고 있으니까 그죠? 그만큼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그 알력의 갈등의 뿌리는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듀에 몽두라 해서 하나님과 나의 권리, 말하자면 이제 왕권 시수설, 우리의 나의 권리라는 것이 하늘에서 온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가 상당히 많은 숫자로겠습니다. 뭐 다른 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프랑스 불봉 왕가의 백합이에요. 뭐 루이 14세 뭐 다 불봉 왕가였죠. 자, 이거는 이제 100년 전쟁. 그래서 아까 영국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게 이제 도보해협을 건너서 영국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땅이다 원래. 자기들이 원래 여기가 고향이었으니까. 노르망디 그 왕조가 노르만 왕조가 노르망디 지방 출신이니까. 다시 이제 영국에서 여기 보시면 이 영국 왕실의 문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자 세 마리죠. 여기 이제 프랑스 왕가의 문장인 말하자면 프랑스의 문장인 백합을 이렇게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도 프랑스도 우리 땅이야.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쳐들어내는 이게 에드워드 2세인가요? 그런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이제 프랑스로 내려와서 노르망디 땅을 내놔라. 우리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백합만 있으니까 이거는 프랑스 군대죠. 군대 때 보면 그때 프랑스군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석궁이었습니다. 석궁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석궁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발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대궁이에요. 우리 동이족 할 때 이자가 큰 대자에다가 활궁자 쓰지 않습니까? 그죠? 큰 활을 쓰던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도 활하고 대단히 인연이 깊습니다. 뭐 주몽도 활 잘 쓰던 사람이고 제주도에도 보면은 고량부 삼성이 그 각자 자기 영토를 정하면서 활을 쏴가지고 자기가 멀리 쏘면 그게 이제 자기 영토가 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삼사석이라고 셋이서 이제 활을 쐈다 해서 삼사석이라는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 영국도 로빈후드 전설, 로빈후드가 활 잘 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전부 이제 활하고 관련된다. 이게 대공이 사람 키만 한데 무려 200m를 날아가서 갑옷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무기 때문에 이 활의 위력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밑에는 좀 미니스커트 이렇게 입어서 여기 이제 화살이 하나 꽂혀 있죠. 여기 자빠져 있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고 그럼 여기 보면 프랑스군의 지휘부 이게 보통 귀족 그때는 귀족이나 왕실이 여기는 이제 영국 에드워드 2세가 직접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런 문장을 모르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이 영국 박물관 같은데 뭐 또는 갤러리 미술관 같은데 가셔서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가지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보면은 아 이게 그런 뜻이겠구나. 뭐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있고 지휘부가 여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휘부가 이제 에드워드 2세가 직접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하고 있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쪽 군대가 이긴다. 초기에 100년 전 초기에는 영국이 계속 이깁니다. 나중에 이제 잔다르카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또 프랑스가 이제 역전시키죠. 자 이게 이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일화를 낳았던 바로 그 장미 전쟁입니다. 이거는 랭카셔 지방이라고 잉글랜드의 그 서부 지방이에요. 서부 지방에 맨체스터 있는 그쪽입니다. 랭카셔 지방이고 그 빨간 장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크셔 지방의 백장미예요. 그래서 빨간 장미하고 백장미를 쓰는 가문끼리 전쟁을 왕위 계승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이제 장미 전쟁이라고 이름 붙였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일종의 결혼 동맹 비슷하게 해가지고 양가의 자손들이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현실에는 없는 장미입니다. 요 흰 꽃잎과 빨간 꽃잎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튜터 로즈라고 거기 드시면 좋은데 이따 쓸 일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요 두 개의 장미를 합쳐가지고 튜터 로즈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영국의 튜터 왕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스페인 왕가입니다. 스페인 왕가는 요게 이제 카스티아 지방. 그래 카스티아 지방의 그 이사벨라 여왕하고 그 다음에 그 요 밑에는 이제 그 저기 아라곤 지방의 페르디난드 2세 그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온이라는 스페인이 지금도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굉장히 여러 나라가 이제 분권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요거는 혹시 그 산티아고 가는 길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레온이라는 조그만 도시거든요. 그게 바로 레온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카탈로니아예요. 카탈로니아는 스페인에서 요 지역이죠. 바르셀로나가 있는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인데 요 나라는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은 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에 이렇게 이제 합쳐졌지만 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여기서 독립운동하고 있고 그 사람들 계속 투옥하고 중앙정부에서 탄압하고 여기 왜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FC하고 뭐 이 축구 붙으면은 뭐 난리 나잖아요. 엘 그르시꾸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일전 하듯이 치면은 무슨 국치기처럼 우리가 여기듯이 여기도 대단한 그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카탈로니아 지방의 국기입니다. 여기 이제 카탈로니아 지방이 나중에 스페인 왕국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이런 문장이 생겨나는 거죠. 자,
자, 이거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장입니다. 아까 보셨죠? 이제 독수리, 검은 독수리, 때로는 이제 그 독수리 머리가 두 개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제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들어가 보면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실 자손의 특징은 주걱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계속 주걱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근친혼을 했잖아요. 근친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말하자면 근친을 하다 보면 종이 자꾸 이제 그 쇠퇴하잖아요. 쇠퇴해가지고 왕실이 망하는 어떤 거는 되게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가 망하게 되는데 전부 보면 주걱턱이에요. 샤를 옷에 뭐 다시 다 이제 주걱턱입니다. 여기까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혼맥이 얼마나 이거는 그 솔즈베리 백작하고 백작 토머스 몬테규의 결혼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여자는 영국 왕실에서 시집간 왕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기 왕실 문장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 문장이 있고. 근데 여기 보면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벌써 혼인관계에 맺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리고 이 그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쇠사슬로 이렇게 매여놨어요. 하나는 이 쇠사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 쇠사슬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려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남녀의 어떤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서로 귀족 가문끼리 계속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가문의 경우에는 계속 결혼하면 이의 좌성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템플 루겐드 브리지트 참부스 그레빌 가문은 문장이 이겁니다. 수백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유럽 왕실은 전부 말하자면 서로 피를 나누는 그런 가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한 5분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년에 3월달부터 개강하니까 그때 또 모임을 하고 제가 부탁은 우리가 건강이고 뭐 이게 다 신경 쓰이는데 이런데 나오시면 즐겁게 해주세요. 즐겁게. 그럼 뭐 조금 지식적으로 좀 넣는다 하는 건 둘째치더라도 즐거운 시간을 가져줬으면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한국운동은 이게 아직 뿌리를 뭐 제대로 못 밀었습니다만 제가 좀 미약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이 신한국운동 이 정신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후하고도 총 안 쏘고도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류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먼 남날을 보더라도 우리 신한국운동은 끝까지 나가주시기를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꾸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단체 촬영을 우리 이봉수 박사님하고 서정학 이사장님하고 같이 할 텐데 같이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봉수 박사님을 강사로 추천해 주신 주윤 이종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서주시죠.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강의도 해주셨고 또 문지의 회장님을 맡으셔서 우리 이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아주 그 퇴직 후에 계속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으로 우리 서정학 이사장님이 형님처럼 보시는 분입니다. 이주윤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봉수 박사님은 바로 이주윤 선생님의 친조카 되십니다. 둘째 시간 모시겠습니다. 저 정도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이코놀로지라 그래서 아이콘 여러분들 아시죠? 그 컴퓨터에도 여러분들 아이콘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이 도상학이라고 해서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 딸이
하고 같이 공부를 이걸 했어요. 우리가 딸장에서 죄송합니다. 딸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미술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닐 때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빠 이게 책 좋아하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하면서 그래서 추천하길래 저도 읽고 지는 영국에서 읽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미술사학과라 그러면 그림만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그림보다도 절반 이상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건축을 공부하더라고요. 건축사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 유럽의 그 중요한 건물들을 이제 강의를 한 뒤에 그 왓킨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서양 건축사를 쓴 학자가 경기대 교수인데 같이 이제 그 유럽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르트르 성당의 노트르담 성당의 이 파사드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이제 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부러워서 우리 식구들이 가서 우리 딸 보고 똑같은 코스로 아빠가 돈은 다 낼 테니까 네가 다 리바이벌 설명을 다시 해라 해서 오늘 강연하면서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도상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외국의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뭐 그림이 하도 많고 해서 헷갈리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은하수라 그러죠. 은하수도 참 좋은 이름을 잘 지었는데 유럽에서는 이 은하수를 밀키웨이라 그러는데 밀크의 길이다. 왜 밀크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건 티토레타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아이콘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제우스예요. 제우스 신의 아이콘은 뭐냐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서양 그림을 보실 때 독수리가 그려져 있으면 이 사람이 제우스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에 공작이 그려져 있죠. 공작은 헤라 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가 부부잖아요. 둘이가 부부인데 서양의 신화는 우리는 신화가 보면 굉장히 신성시되어 있고 이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신이 뭐 간통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그냥 분모도 부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제우스가 딴 데 가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 그 장사잖아요. 그죠? 이 장사를 딴 데 가서 바람을 피워가 놓은 애를 자기 본처한테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젖을 빠는 놈이 이 헤라클레스가 워낙 세니까 그냥 확 뿌리친 거예요. 뿌리친 우유가 젖이 튀어가지고 은하수가 됐다. 이렇게 이제 그 전설을 유럽에서는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을 모르면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이콘을 조금 배우게 되면은 굉장히 아마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유럽에 가시든 또 심지어 뭐 거리에서 자동차를 보시더라도 저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아마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지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노트르담 성당의 파사드가 앞면이에요. 앞면에 보면은, 여기는 보면은, 이 성인이다, 이 성인들이거든요. 성인들인데 이 성인은 보면 자기 모가지를 이렇게 자기 머리를 여기 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생드니 주교라고 해서, 이제 드니 주교가 초대, 프랑스 파리의 초대 주교예요. 주교인데 그때 당시에 아직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원래 이제 로마는 아시다시피 다신교 사회였잖아요. 다신교 사회인데 기독교는 이제 유일신이니까 여러 신을 모시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여러 신이 하나로 이렇게 허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만 믿으라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허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하고 그냥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죽느냐 하면 여러분 프랑스 가면은 그 몽마르트르 그 언덕이 있죠, 그죠? 몽마르트르가 바로 번역하면 순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몽이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생드니 주교가 처형이 되는 거예요. 목이 잘립니다. 목이 잘려서 근데 목이 잘렸는데 자기 목을 들고 한참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포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겠죠. 우리도 예전에 불교가 들어올 때 그런 게 일종의 가짜였어죠. 이사돈이 목을 잘랐는데 뭐 흰 피가 쏟았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왕실이 결국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라면 똑같은 거예요. 어디나 각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뭐 여기 허리에 무슨 새끼줄 같은 걸 메고 있다. 그럼 누구죠? 우리 가톨릭 신자 계시면 아실 텐데. 그러면 무슨 성인이죠? 프란치스코. 가난한 자의 성인.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원래 출신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금을 메고 있으면 그건 베드로입니다. 그게 다 이게 아이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생드니 성당이에요. 요거는 이제 지금 지난번에 불 탔는데 다행히 요 파사드 쪽은 불이 안 탔죠. 노트르담 성당이 빨리 불났잖아요. 아직까지 요 앞에는 이제 물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드니 성당이라고 드니를 이제 모신 성당이에요. 여기는 이제 로마 군인이 목 치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딸하고 이제 다니면서 나도 처음에 뭐 여기 노르던 성당 뭐 여러 번 봤지만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우리 딸이 여기 앞에서 한 3, 40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재밌게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전부 그 라틴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률이 너무 높았고 하니까 이런 거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런 파사드 같은 것은 전부 다 일종의 성당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도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몸이 아파서 가면은 어디 가서 그래야 됩니까? 부처님 같은 거 약사회를 가야죠. 일종의 복지부 장관이 말하자면 약사회장 같은 사람이 바로 약사회를 한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엉뚱하게 그냥 아미타 그래가지고 극락전에 가서 빌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빨리 극락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지수를 알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주 북사 가면 다보열애가 있습니다. 다보열애는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는 아무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부처님들은 과거, 현재, 미래 공간도 시간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열애는 과거부입니다. 과거에 다스리다가 말하자면 석가모니한테 이제 바톤을 넘기고 석가모니한테 말하자면 인증샷을 하고 그러니까 불국사 앞에 가면은 석가탑, 다보탑이 있잖아, 그죠? 그 대웅전에 석가모니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석가모니는 진짜다. 내가 인정한 석가다.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보열은. 그러니까 다보열은 지금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실권이 없어요. 근데 다보열이 앞에 가서 열심히 비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이제 미륵불을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혼미하면 궁예 같은 사람이 자기 미륵불이 혈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륵이 나타난 세상 지금 미륵이 여러 나타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자기가 미륵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세상이 혼탁할수록 그런 종교들이 탄생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게 사르트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사르트르 성당의 하나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정말 예전에 고층 빌딩도 없고 그런 시절에 성당 안에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들어와서 정말 뭔가 그 영감을 느끼고 이게 속세인지 아닌지 이렇게 정말 그 신앙심이 막 솟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 이건 하나의 성당 사용 설명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여기 성모나 무슨 뭐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렸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르트르 성당을 건립할 무렵에는 서민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양머리가 있죠. 이게 부축관이에요. 백정이에요. 백정이 성당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왜 등장했겠습니까? 네? 왜 그렇죠? 성당 지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점점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성당 지을 때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 이 사람들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자본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런 스탠드 글라스에서 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얼스터 지방에 그 영국의 아일랜드의 얼스터 지방의 국기입니다. 지방의 이제 국기인데 옛날에는 물론 왕국이었죠. 이 왕국의 깃발에는 여기 피 묻은 손모가지가 걸려 있어요. 왜 그런가? 이때 이제 이 왕이 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기 이제 딸밖에 없고 공주밖에 없고 하니까 그 나라에다가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뭐 오종경기 비슷한 이런 걸 해가지고 철인경기 이런 걸 해가지고 제일 먼저 꼬리내가지고 그 결승점을 터치하는 사람한테 딸하고 결혼을 시키고 왕위를 물려주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1등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1등으로 자기 앞에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손목을 잘라가지고 그 결승점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받은 그 손목을 터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 손모가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됐죠. 요건 여러분들 뭐 쌍둥이 칼이라 그래서 독일 가서 많이 사오시죠. 이건 쌍둥이가 아니죠. 쌍둥이가 아니고요. 이 동업조합이에요. 칼 만드는 쟁이들의 동업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동업조합들이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어깨를 겹고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는 셰익스피어 가문의 문장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말 그대로 세이크 이걸다죠. 밀크 쉐이크하면 밀크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죠? 스피어는 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 흔드는 사람 뭐죠? 창병이에요. 창.
공병, 궁수, 창수 다 이제 그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보병 기갑 이렇게 이제 주특기가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조상은 창을 쓰는 군인이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이 그려져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왕가의 문장으로는 아주 적합한 거죠. 우리 하나하나 여기다 스토리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국기인데요. 국기는 자, 요거는 이제 유년제기잖아요. 영국 국기인데, 요거는 이제 스코틀랜드 왕가의 잉글랜드의 요거는 그 잉글랜드의 요 십자가는 잉글랜드의 성 조지 조지 성인을 모신 깃발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여기 성 패트릭이고, 요거는 스코틀랜드의 성 안드레아. 이 세 성인을 모신 말하자면 깃발을 합쳐가지고 유년제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다 이제 영국 국기를 기퉁이 집어넣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거 어디 나라 국기죠? 호주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보셔서 아십니까? 자, 앞으로 이런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일단 영국 53개 영연방 국가 중에 하나일 거고요. 요거는 호주 대륙을 뜻합니다. 이 큰 별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십자성이에요. 남십자성이라는 얘기는 남반구에만 볼 수 있는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는 국가, 그러니까 호주고요. 요거는 어디 갔습니까? 네? 요거는 덴마크 깃발입니다. 덴마크, 여기 거의 다 십자가예요. 다 모시는 신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요건 어디 같아요? 요건 처음 보시죠. 여기 이제 흰 색깔이 여기 있는데 이제 안 나타나는 건데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해가 가장 그린 것, 해가 뜨다 마는 것, 어디겠습니까? 그린란드. 그린란드가 사실은 녹색이 별로 없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어요. 있기는 좀 이런데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지명을 지을 때는 자기들의 소망을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녹색에 대한 그림이 워낙 강하니까 그린란드라고 이런 거죠. 해가 뜨다 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유평등 박애를 뜻한 프랑스 깃발이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러시아.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보셨죠? 여기에 아까 스페인 왕가의 문장이었죠. 스페인 깃발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시죠? 중국. 큰 별은 공산당을 상징하고, 요거 네 개 작은 별은 네 개의 사회적 결국을 뜻합니다. 요거 미국 깃발 잘 아실 거고요. 요거는 미국 깃발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별이 하나입니다. 이거 어디겠습니까? 어떻게 아셨죠? 여기 이렇게 맞히는 분이 많지 않은데 이거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려 아프리카에서 940만, 적게는 940만, 많게는 1,400만 정도의 노예를 미국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막 비판도 받고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아프리카 땅은 근데 금면 그냥 아프리카 국경을 보면 전부 뭐 직선이잖아요, 그죠? 사하라 사막 같은 거 직선을 그물거리는데 이 리베리아라면 뭐 리비아 무슨 IA가 붙으면 이건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유의 국가다, 자유의 나라다. 물론 그 조상들이 와서 한참 그 후손들이지만 아프리카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해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워준 거예요. 그게 이제 라이베리아라고 해서 자유의 땅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본 깃발인데 어딘지는 모르시겠죠.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맞힌 분이 없어요. 이거는 모잠비크라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국기인데 여기 보면 뭐 조그맣게 책하고 괭이하고 총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문과 농업을 일으키고 무력을 갖춰야 나라가 지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때나 또는 저 올림픽 때 깃발이 막 수백 개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의 색깔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제 색깔이 그렇죠? 여기에 그 녹색, 이 녹색이 지금 이렇게 녹색이고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인데 이게 아프리카의 색깔이에요. 아프리카 국기는 대체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옷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입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아르헨티나 깃발이고요. 요거는 이제 초생달인데 사실 초생달은 이게 금달이죠. 어쨌건 이거는 이제 대체로 이슬람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계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초등학교에서 깃발을 만들 때 이걸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여기다 붙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냐? 투르크메니스탄이에요. 요거는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상상해볼 때 어느 나라 같습니다. 네팔 맞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산맥에 해와 달이 떠 있는 거예요. 산맥을 뜻하는 거예요. 흔히 등산하면 정말 저런 거 이제 이렇게
벼랑이 poto 계단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노르웨이 국가인데요. 노르웨이는 이게 너무 점점 자, 노르웨이는 말 그대로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나라 이름이 무슨 신화나 지명을 안 쓰고 이렇게 이상하게 지었죠. 왜 그런가? 노르웨이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중요했대요. 왜냐? 그때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가 독립하라 그러니까 그래 독립해라. 그 300 좋은데 거기가 완전히 분노했다. 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피오르드를 통해서 현만을 통해서 나가서 바이킹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생존해 왔던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북어가 노르웨이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노르웨이 깃발 안에 6개의 나라의 깃발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고요. 인도네시아란 말도 얼마나 제국주의 국가가 지은 이름이에요. 네시아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인도 옆에 있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폴리네시아 섬이 많다, 미크로네시아 작은 섬이 많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게 폴란드, 그 다음에 요게 핀란드, 그 다음에 요게 네덜란드, 요게 타일랜드 깃발이에요. 6개의 깃발이 요 국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보네요. 이거는 대학의 문장이에요. 아까 보셨죠? 자, 요게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의 문장입니다. 여기 청조지 깃발이 있고요. 그다음 사자 세 마리인데 여기는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문장을 사자. 이건 이제 방패를 뜻하죠. 방패 네 마리를 집어넣고 케임브리지 대학 전체의 깃발입니다. 요거는 어디 같아요? 자, 아까 우리 배웠습니다. 요 장미 붉은색 꽃잎하고 흰 꽃잎이 같이 있는 거는 무슨 왕가의 문장이라고 그랬죠? 튜토로즈, 그죠? 튜토 왕가의 문장입니다. 그 튜토 왕가,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이럴 때 만든 대학이 바로 런던 대학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출신인데 런던 대학 문장인 겁니다. 이 성조지 깃발이 있고 튜토 왕가에서 빅토리아 시대에 워낙 영국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만 가지고는 말하자면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큰 대학을 런던 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이 그래서 심지어 제가 나온 골드 스미스 칼리지는 이제 그 언론학으로 제일 유명한 세계에서 뭐 제일 유명하다 해도 되는데 거기는 총장이 누구냐면 앤 공주예요. 앤 공주.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 같으면 뭐 찰스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이제 왕실의 왕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학교의 총장입니다. 물론 이름만의 총장이고 부총장이 시키지는 총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식 때 앤이 옵니다. 와서 이제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도 그 와 있고 이렇게 거창하게 사흘 동안 그를 졸업식을 합니다. 거창하게 영국 의식이 대단하죠. 자, 요거는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제가 강의한 내용 가지고 알아맞혀야 됩니다. 어느 나라 같아요? 자, 우선 사자가 있네요. 영국 식민지고 또 어떻습니까? 별 4개 이게 뭐죠? 별 4개. 남 십자성이에요. 자, 어디는 대학 가죠? 남반구에서 제일 먼저 생긴 대학? 시드니 대학입니다. 시드니 대학 문제예요. 자, 요거는 여기도 보니까 사자가 있고요. 여기는 한자가 써져 있네요. 이거는 뭐 아시죠? 그죠? 명덕, 이거는 뭐 사서상경 대학의 첫 문장이 대학 지도는 대학의 길은 제 명명덕하고 그러니까 밝은 인간 본래의 어떤 천성을 발휘하라. 이게 이제 대학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대학에 당연히 명덕이 들어가고 이게 경물 취지에 나오는 경물이죠. 그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면 알미 보인다. 이런 뜻이죠. 이게 어디겠습니까? 네? 아니 여기 한자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영국 식민지 홍콩 대학 네, 홍콩 대학 이건 어디예요? 이제 아시죠? 여기 성 패트릭 성 안드레아 스코틀랜드의 그 수호성이고 여기 에든버러 성입니다. 요거 뭐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은근키 스코틀랜드 국가잖아요. 이 에든버러 대학. 자, 이거는 뭐 하버드 대학이고요. 요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 대학이에요. 1088년에 생겼습니다. 이 볼로냐 대학은 원래 학생조합이에요. 학생들이 물론 학생들이 뭐 성직자 귀족의 자제들이죠. 학생들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교수를 초빙한 거예요. 그 대학의 기원은 원래 교수가 대학의 주인이 아니라 학생이 주인이에요. 요즘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북경대학입니다. 북대죠, 그죠? 북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지식인을 뜻하고 이거는 이제 인대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은 대학생은 말하자면 대중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어디에 이제 책임을 좀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북경대학이고요.
이거는 이제 1398년생이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야. 사실 이거 이전에 국자감, 국학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진짜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지금도 교육열이 너무 강하지만 병폐가 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뭐 캠브리지 대학 이런 거 뭐 해봤자 1300년도에 생겼으니까 거의 중견대학보다 조금 일찍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손들이 못 나가지고 그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도쿄대학이 최근에 이걸 바꿨어요. 여기 은행은 아시죠, 그죠? 은행나무는 이제 공자가 은행나무 단에서 제사를 가르쳤다 해서 행단이라 그러면 이제 교단을 뜻하는 거죠. 행단. 그래서 이제 학문을 닦는 거 이런 뜻인데 승유원대학 전신이 이제 원래 이제 그 공자를 모신 거였으니까. 그래서 자, 이게 도쿄대학이 최근에 이거를 마크를 바꿨어요. 로고를 바꿨어요. 이 캠브리지 승유원대학교를 모방한 거죠. 표절이에요. 거의 똑같이 만들었죠. 거기도 뭐 역시 그 공자 유교를 이제 수정하니까 그렇겠죠. 자, 여기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소속된 여기 이제 전체 아까 보셨던 캠브리지 대학 전체고 여기 하나하나가 다 칼리지 32개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 칼리지 기숙사단이죠. 기숙사단인데 여기 서 있는 사자도 있고 누가 돈을 댔다는 게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백장미 이건 요크시 가문에서 돈을 댔겠죠. 다 누가 돈을 댔냐가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빨간 장미 색이 있는데 랭카셔 가문, 맨체스터, 랭카스터 지방에서 돈을 댄 거예요. 그래서 쭉 누가 돈을 댔다는 게 이제 이렇게 다 나옵니다. 돈 되는 거하고 이제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말씀드릴 시간이 있고요. 자, 이거는 자동차 우리 흔히 보는 거죠. 제가 눈썰미가 있어요. 어느 날 이게 이제 레마케르 철교라는 아마 어르신들 많이 봐주셨을 영화, 69년에 나온 영화니까. 근데 이제 이게 라인강에 걸린다 했잖아요. 독일군이 이제 패퇴해가지고 라인강까지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이제 독일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결사적으로 사수하라고 이제 히틀러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전선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군용차죠. 그리고 이제 피난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군용차 앞에 이게 벤츠 마크가 있는 거예요. 군용차, 군용 트럭 앞에. 이게 뭐야? 해서 이제 제가 이런 거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게 제 취미입니다. 쭉 연구를 해봤더니 벤츠가 원래 군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각별, 벤츠의 삼각별이 뭘 뜻하냐면 군수 회사가 원래 목표가 뭐였냐면 이건 하늘과 육지와 바다에서 우리는 최고를 지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전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 같은 게 최고의 그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그 독일군이 사실 숫자가 연합군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군수 산업의 그 엄청난 독일 기술력 그게 뒷받침됐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것도 군수 회사입니다. 이거 BMW죠, 그죠? 이거 뭡니까? 프로펠러예요.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다 프로펠러니까 프로펠러 비행기가 배 프로펠러입니다. 군수 회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수 회사였다는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거고요. 요 사브는 스웨덴의 그 자동차 회사입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 스웨덴 신화에 그리핀이라는 상징적인 동물인데 상반신은 독수리예요. 그리고 하반신은 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육지에서 가장 강한,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차를 만든다. 사브가 실제로 튼튼하기로 유명합니다. 스웨덴에서 나오는 볼보도 그렇고 저기 이런 차들이 대단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고요. 이거는 포르쉐입니다. 포르쉐는 공장이 스투트가르트에 있어요. 프랑스 스투트가르트에 있는데 스투트가르트의 지방의 그 이 엠블럼이 바로 이 말입니다. 흑마예요. 우리가 보면 그 항우도 그 오추마, 그러니까 그 검은 말에 흰털이 조금 있는 그 오추마였죠. 그게 검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그 말하자면 그 스투트가르트 지역의 문장을 빌려서 포르쉐 전체 문장이 된 거죠. 요거는 어디죠? 페라리입니다. 세계 최고급 차종이죠. 여기는 굉장히 슬픈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이제 페라리 그 바라카라고 1차 대전 때 이탈리아의 전투 조종사인데 무려 35대의 적기를 겹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요 까만 말이 이제 자기 상징이라 그래서 자기 그 애기, 자기 비행기에다가 그려놓고 자기가 격추한 그 적기의 그 그림, 뭡니까? 그 비행기 그림을 자기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무려 36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적기 36대를 격추한 격추왕이었죠. 근데 37대는 35대를 그려놨습니다. 36대째는 못 그려놨어요. 왜? 자기가 그 전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페라리 회사에서 그 어머니한테 로고를 우리한테 기증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차에다가 저걸 달고 다니면 당신 아들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라리의 이 로고가 엠블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리에 가면 다 보이면 그게 다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게 엠블럼과 이 로고와 문장들을 알고 나면 굉장히 재밌죠. 유럽 여행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얘기거리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담양군에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다고 굉장히 칭찬해 줄 일인데 나는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나한테 좀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이게 서양에서 전부 쓰는 그 방패입니다. 아니 엠블럼에 뭐하러 이 방패를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런 게 있잖아요. 그 가오리, 방패연 같은 거 이런 걸로 이거 했더라면 바탕을 했더라면 훨씬 더 예쁠 텐데 그 생각까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자기들이 이제 뭐 요거는 뭐예요?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성리학의 영원한 주제잖아요, 과제잖아요.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대나무가 있고 이건 소세원입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담양읍은 요거 메타세케어가 있고 뭐 여기는 가사문학면 정자하고 이렇게 다 있죠.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면별로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요 이야기는 제가 우리나라 프로축구단이 몇 개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에도 축구가 굉장히 인기 있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야구나 농구에 비해서 배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인기가 축구가 너무 없었어요. 운동장이 썰렁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나한테 이제 내가 이런 거를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니까 제가 이제 영국 가서 이런 기호와 뭐 커뮤니케이션 이거를 전공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쪽 용역이었죠.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 몇 개 구단의 간부들이 다 와서 이제 제 강연을 들었던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빼고요. 재밌는 얘기들만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축구를 중흥시켰을까?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빼고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발이라는 건 뭡니까? 신체에서 뇌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립을 하면서 체중을 감당해야 하니까 이 사지로 걸어 다니는 동물보다 이 뒷다리가, 이 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지면 투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이 발달하면서 손가락이 그립이 되는 동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영장류나 침팬지나 유인원들만 이게 그립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맹수에 비해서 몸은 약하지만 그립이 되니까 나무 위로 잠깐 피신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바로 영장류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투박해지고 손은 정교해지고 그래서 흔히 이제 투박함의 아이콘이 바로 발입니다. 제가 기자 초짜 때 위에 이제 그 기사 잘 못 쓰면 그런 얘기가 너희 막 기사를 이렇게 개발세발 썼냐, 니 발로 썼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잘 못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손은 어떻습니까? 정교함의 상징입니다, 그죠? 수제화 아주 잘 만든 구두죠, 보호 구두죠. 손칼국수, 손맛, 손수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은 정교함의 상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손으로 하는 경기와 달리 왜 축구는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지금 뭐 올림픽 전체하고 축구하고 맞는다. 이렇게 월드컵이 더 힘들지 않나요? 근데 손으로 하는 경기와 달리 축구는 실수가 이변이기 때문에 오히려 드라마틱한 거예요. 우리가 독일한테 이기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뭐 테니스 같은 거 보세요. 항상 올라가는 사람 뭐 나다리든 뻔하기 때문에 사실 경기 봐도 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축구는 그렇지 않죠. 또 이제 누구나 해본 밭에서라도 뭐 공이라도 차보고 다 해봤던 경험이 있고 또 축구에는 강하게 민족주의가 뛰어들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경기하면서 애국가를 들었던 게 바로 축구입니다. 그만큼 이제 내셔널리즘이 강조됐던 게 바로 축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런 이름에 끼어든 축구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게 영국의 그 프로축구단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체스터, 카스터, 뭐 레스터 이런 거는 전부 다 세스터, 시스터 이런 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병명이 있던 것입니다. 그걸 체스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이런 거 이제 라이체스터죠. 원래 라이체스터, 지금 레스터라고 발음하지만 이런 거는 다 그때 당시에 로마군의 병명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국 가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체스터, 뭐 그란체스터 이런 도시를 직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왜? 로마 시대 때는 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했어요. 큰 장애물이 없는 한. 잉글랜드가 전부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직선으로 연결이 돼요. 지도를 보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뭘 뜻합니까? 바로 노조를 뜻하죠. 노조들이 내세운 게 유니언, 유나이티드 거기서 같은 의원이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처음 축구를 했다 이런 게 이제 이 로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토트넘. 이 햄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햄릿 하면은 무슨 아무런 감흥이 없죠.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햄릿 하면 햄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릿은 뭐예요? 작다는 뜻이에요. 부클릿 하면 소책자잖아요. 그죠? 책인데 작단 말이에요. 햄릿은 작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운동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4대 비극을 쓰면서 그 주인공 이름에다가 그 주인공의 그 햄릿이 결정장애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거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뭐 이런 그 계속 고민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 햄릿형 캐릭터가 바로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면이 이렇게 나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가더니 어원으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 보니까 아 이게 마을이구나. 그 토트넘 그다음에 뭐 웨스트햄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유나이티드니까 서쪽에 있는 마을에서 우리 광부들이 만든 축구장이다. 여기 복갱이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브라이튼 이 턴은 타운의 고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 하면 새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뉴타운의 고어가 뉴턴입니다. 뉴턴이 실제로 뉴턴 출신이에요. 그래서 새마을의 뜻이죠, 그죠? 여기 칠판에 제가 좀 자 영어에서 턴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뉴턴 하면 이제 당연히 지금 우리 뉴타운 하잖아요, 그죠? 뉴타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폭스턴이라고 있습니다. 폭스턴.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턴은 마을이라고 그랬죠. 이 폭스가 뭐예요? 여우잖아요. 여기 대구 사투리로 뭐죠? 야식골. 여기 야식골이 어디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많이 나오면 누구나 그냥 아 저기 여우골이야, 여우동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헌팅턴. 이거 뭐겠습니까? 사냥터 마을입니다. 원래 먼 마을이 있고 사냥하기 위해서 캠프 같은 거 차렸다가 점점 거기 마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헌팅턴이 됩니다. 영국에는 헌팅턴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헌팅턴이 있습니다. 이 디귿이 티구스로 되는 거예요. 디귿이 티구스로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연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국 사람들은 입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저렇게 발음이 변하는 거예요. 캠브리지 옆에 헌팅턴이 있고 미국에는 헌팅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턴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포드는 뭐냐? 포드는 여울이라는 뜻이에요. 여울. 그러니까 옥스포드 하면은 황소 여울이 되는 거예요. 여울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소가 있고 이거 물이 고여있는데 그 여울은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고기도 많고 그렇잖아요. 자갈이 있고 거기 이제 뭐 고기가 많으니까 또 고기 잡아먹으려고 학이나 항새 같은 게 많고 하니까 옥스포드 황소여울, 황소가 걷는기 좋은 여울이다. 그 템스강 하류에 보면 데포드라고 있습니다. 데포드. 이건 뭐겠습니까? 깊은 여울. 그죠? D대 과거분사 깊은 여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하철 6호선, 서울의 지하철 6호선에 가면 하겨울이 있습니다. 여울에 학이 고기 잡아먹기 위해서 많이 나타나는 게 누가 보게도 그건 하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뭐 한국이나 그냥 똑같죠. 자, 우리도 심지어 몇 개만 더 소개할까요? 부르그는 성이죠. 아까 햄부르크. 햄이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마을인데 성이 또 붙은 거예요. 그 마을인데 그게 성으로 둘러싸게 되면 함부르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햄버거가 나옵니다. 타이타닉호 같은 게 원래 떠나가지고 함부르크에서 한번 기항을 하고 간편식을 제공받았어요. 빵 속에다 고기 넣어가지고. 그게 바로 햄버거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햄버거. 이건 함부르크 산업이라는 뜻인데 햄버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저 부르그는 그렇고요. 이 베르그는 산입니다. 산. 베르그는 산이에요. 버그 또는 베르그 산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이델베르그 가보셨죠? 그죠? 하이델베르그 가면 성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산 꼭대기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하이델의 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이델베르그. 블룸버그 통신도 있고 뉴욕 시장 나오는 사람도 시장 나오고 블룸버그. 그 베르그 산이죠. 블룸버그. 블룸 뭡니까? 꽃피는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블루밍턴이라는 동네도 그러니까 이런 영어식 지명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같은 건 전 세계에 한 30몇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캠브리지 그 하버드 대학하고 MIT가 있는데도 캠브리지입니다. 캠브리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버드라는 사람이 캠브리지 출신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자기 고향을 잊지 못해가지고 거기를 그 동네를 캠브리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블루밍턴 하면은 뭐죠? 꽃피는 아까 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을이죠. 꽃동네. 지금 옹진신부가 하는 꽃동네 있죠, 그죠? 그렇게 지명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은 산, 좀 이상한 동네 이름, 그런 다 어원이 원래 순 우리말에 아주 좋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독산동. 이 독자가, 이 무슨 독자입니까? 대머리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대머리인 거예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대머리산 하다가 나중에 한자로 등록하면서 대머리 독자를 써서 심지어 독산동 사는 사람도 이 옛날에 이게 대머리산이 있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머리는 이제 나무가 여기 좀 있고 이제 보통 여기는 나무가 없으니 대머리산을 부르는 거고요. 외발산동, 강서구에 외발산동, 내발산동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발은 무슨 발자입니다. 이게 주발 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발같이 생긴 산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밀어버려가지고 없겠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동네를 살아도 한자말로 바꿔놨기 때문에 몰라요. 저렇게 순 우리말들을 한자로 가장 많이 바꾼 사람이 누군가?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다 한자말로 거의 일일이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세종대왕이 위대한 임금이고 한글을 창조하고 했지만 한편으로 또 이렇게 우리말을 또 이렇게 한자말로도 바꾸고 이런 지시라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일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천도 마찬가지죠. 신천 뉴타운이다. 동쪽에 서쪽에 신천 하나 만들고 동쪽에 또 뭐 만들었죠? 서울 같으면 신설동.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은 동네 이름 중에 하나가 신기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신자의 텀이죠. 세텀. 지금 세텀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동네가 있는데 다른 데 동네가 하나 생기면 그걸 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 등록하면서 신기도 이렇게 이름 붙이게 돼요. 전부 이제 지명이 이렇게 생긴다. 이건 사실은 이 지명 어원 가지고 학교에서 한 3시간 정도 강연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아시겠죠? 이 브라이튼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브라이튼이 영국 남쪽에 있는 휴양지였어요. 브라이튼 무슨 뜻이죠? 브라이튼 밝다. 턴이 아까 마을이라 그러니까 밝은 마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광명도 있고 양지촌 저놈들 기에도 양지마을 나오잖아요. 양동 또는 명동 밝은 명자 써서 명동 또는 결장자 써서 양동 그리고 이제 그 제천 가다 보면 봉양이라고 있습니다. 양지가 햇볕이 잘 드는 것이 옛날에는 집집이 좋은 터잖아요. 근데 진짜로 햇볕이 잘 드는 것을 봉이 깃든다 해서 봉양이라고 충북에도 봉양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양이라는 노래가 제천 입구에 봉양이라는 동네에서 그럼 진짜 해가 잘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명이 지어지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해가 잘 드는 거죠. 영국에서는 예전에 안개 많이 끼고 이럴 때 여기가 영국 남쪽에 있는 휴양지였습니다. 지금은 뭐 스페인에 있는 데가 아니고 그때 만들어도 영국 남쪽 일이 같은 거죠. 에버턴 다 말이라는 거지. 여기 보면 함부르크 아까 햄버거 나오죠, 그죠? 햄버거가 짤츠부르크도 보면 이게 솔트의 독일어입니다. 솔트부르크 소금성이에요. 옛날에 소금이 워낙 귀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소금을 가둬놨던 성이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였던 그 짤츠부르크예요. 근데 짤츠부르크 이건 독일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레드불이라고 이건 영어로 써놨어요. 바로 영국 사람들이 여기 가서 축구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축구단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자, 이건 시간이 없어서 아까 이제 왓포드 이게 나왔죠, 그죠? 이 포드가 여울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는 필드, 셰필드,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프루트라 그럽니다. 이게 드리의 필드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프랑크예요. 프랑크네 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레알 마드리드. 이건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서 레알 이렇게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건 로얄, 영어의 로얄입니다. 왕관이 쓰여져 있죠. 왕실에서 인정한 축구단.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FC하고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 이게 보면
영국 사자세발이 있죠. 영국 축구협회예요. 영국 축구협회는 무슨 뭐 브리튼이다 무슨 뭐 잉글랜드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축구협회예요. 왜? 다른 데서 아무도 축구 안 할 때 자기들이 처음 했거든. 그러니까 영국 축구협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래들만 하는 거예요. 그냥 축구협회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도 영어식 구단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그 빌바오라고 스페인 북쪽에 있는 그 광산도시예요. 근데 스페인어로 하면은 아틀레티코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식으로 발음합니다. 영어식으로 써놔서 이게 아슬레티코 빌바오. 왜 그랬죠? 영국의 광산노동자들, 영국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석탄을 막 캐고 하잖아요. 그 광산노동자들이 이 빌바오에 가서 광산기술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축구하면서 축구클럽을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제노아인데 이건 영어식이죠. 이탈리아식으로 하면 제노바죠. 근데 이게 제노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왜? 영국, 여기 이제 항구도시죠. 영국 선원들이 여기 가서 축구팀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제노아 크리켓 앤드 풋볼 클럽. 지금도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하면 제노바가 돼야 되는데 제노아로 짓고 여기다 크리켓 앤드 풋볼 클럽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축구 이름이 왜 이렇게 영어식으로 되는가? 축구가 전파된 경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밀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탈리아식으로 발음하면 밀라노가 되어야 되는데 왜 밀란이라고 이미 영어식으로 발음하냐? 유벤투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축구가 영국에서부터 어느 나라로 이렇게 번져갔구나. 이게 이제 지금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월드컵 엠블럼이 우리 이제 사실 이게 한국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세련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삼조고가 그려져서 왜 일본이 우리 거 쓰냐 그런데 삼조고는 사실 산해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동양 삼국들이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잉글랜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자세발이니까 당연히 이제 지나가시겠죠. 그리고 여기 월드컵 축구팀 엠블럼에는 그 우승 횟수를 별로 표시하게 됐습니다. 잉글랜드가 한 번 이겼어요. 근데 이걸 표시를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영국 사람들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들이 축구 종족이고 심지어 잉글랜드 아마팀이 독일, 프랑스 이런 데 국가대표하고 붙어가지고 15대 0 막 이렇게 이깁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가 전부 축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 하나 붙이기에는 창피한 거예요. 그 사람 자존심이. 그래서 이탈리아가 3번 우승했고요. 여기가 이제 독일이고요. 여기 폴란드고 여기 러시아입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문장들이 있죠. 아까 보셨죠?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장. 서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자기들의 구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독일이 4번 우승했고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한 번 우승한 스페인이고요. 프랑스는 아까 불공 왕가의 문장은 백합이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의 목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루스트, 수탉을 로고로 삼고 있는 거예요. 수탉은 이제 프랑스 남자를 뜻하죠. 아르헨티나가 하나 더 더해졌고요. 여기 이제 브라질이 5개 이제 제일 많고 이런 상황이죠. 자, 이건 누가 축구를 했나를 보여주는 축구 선수 이름이 대체로 보면 축구는 이게 서민들이 했구나. 영국 귀족들은 축구 안 합니다. 축구는 구경만 해요. 뭘 하느냐? 영국의 중산층은 테니스 뭐 이런 거 하고 귀족들은 승마, 폴로 이런 거 하죠. 완전히 계층적으로 스포츠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게르트 밀러란 말은 뮬이란 말이 영어로는 밀입니다. 여러분들 밀이면 여러분 밀이 뭐예요? 방앗간이잖아요, 그죠? 밀러 하면은 방앗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밀턴 하면은 아까 터는 말이라 그랬죠? 방앗간이 있는 동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번스 밀턴이 방앗간 동네 출신이에요. 자, 밀러는 저기 독일어는 뮬러입니다. 저기 두 개 있어야 되는데 게르트 뮬러예요. 그 스트라이커 뮬러 있었죠? 베켄바우, 바우는 농부라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왜 내가 겨울간 마을 유대인이라고 했을까? 아까 백이 겨울입니다. 겨울에 있는 마을, 해문 마을이라고 그랬죠? 데이비스를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미들네임이나 거기다가 자기들 조상을 이루는 유대인들은 부양만 있잖아요. 유대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 노암, 촘스키 아브라함을 찍어놓고 아이작 뉴턴도 유대인입니다. 이삭을 찍어놓고 이렇게 자기들 조상을 기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보면 지금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쭉. 왜 아일랜드 선수 이름은 모두가 SON으로 끝납니까? 바로 요한의 아들, 존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닉슨, 닉의 아들, 피터슨, 피터의 아들, 톰슨, 톰의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문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
이렇게 축구 산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바로 광고 덕분입니다. 유니폼 광고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달고 있으면 재핑을 못 하잖아요. 재핑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광고는 나오면 광고 요즘 리모컨으로 다른 데 채널 돌려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돌릴 수가 없고 자기 좋아하는 선수의 가슴에 항상 이렇게 뛰는 거예요. 엄청난 광고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타르 에어웨이라든가 에미레이트 항공이라든가 이런 게 조그만 항공사였는데 이게 바르셀로나 FC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날 이런 이제 명문 팀을 스폰서를 하면서 항공사가 엄청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생략했습니다. 이것도 뭐 생략하고 밑에 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스가 원래 축구를 아주 잘하는 나라가 아닌데 2004년 유로 2004에서 그리스 축구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듀렉스가 광고를 이렇게 냈어요. Thank you for not buying our product. 감사합니다. 우리 제품을 안 사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내가 이제 이런 광고 카피들을 수집을 쭉 하는데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20세기 최고의 재밌는 광고 카피가 아닐까. 왜 그렇죠? 21세기네요. 2004년. Thank you for not buying our product. 우리 제품 어떤 기업이 그렇게 광고를 썼어요? 우리 제품 안 사줘서 감사합니다. 왜? 사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걸 완벽하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축성성이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고가 엄청나게 이제 뜹니다. 저 광고 카피 하나가. 자, 이거는 이제 나이키 광고인데 이거 인물이죠. 근데 위에 있는 거 여기 이제 아디다스 광고 임파시블을 나왔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할 때도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이키는 저스트 이것을 광고를 삼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20세기 최고의 멸카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898년에 나왔나? 근데 10년 만에 원래 스포츠 용품 시장에 나이키가 18%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카피가 나오고 난 뒤에 10년 만에 48%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아디다스는 완전히 꺼지고 나이키가 세계 시장 전체의 48%를 먹어버렸으니까 10년 만에 이 카피가 이제 그만큼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질러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화 마이클 조단이 그 모델이었죠. 그 마이클 조단이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심지어 저런 사건까지 터집니다. 그 동료 학생의 그 나이키 신발을 뺏기 위해서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검사가 농고를 하면서 이런 상품을 가지고 살인이 나게 만드는 것은 범죄다. 이렇게 이제 기업 탓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촘스키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광고는 미국이 만든 기괴한 산업이다. 광고는 미국이 만든 기괴한 산업이다. 이런 얘기가 사람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캔들까지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합니다. 그럼 이 친구 아시죠? 킥스입니다. 킥스가 무려 8년 동안 자기 제수씨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럼 우리 같으면 이거 완전히 매장될 텐데 이 사람이 나중에 킥스가 웨일즈의 그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랫돌이 이런 얘기를 스포츠에서는 그냥 재미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제 조지 베스트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온갖 나쁜 짓, 마약하고 강도질하고 캠퍼스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별짓을 다 하는 친구인데 이게 심리학 용어가 됐어요. 조지 베스트 신드롬이라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런 나쁜 짓을 하면 너무 좋아하게 되는 심리. 이걸 이제 조지 베스트 중이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천수가 약간 나쁜 게 사실은 조지 베스트에 비하면 이천수는 진짜 천사 같아요. 근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거죠. 자, 이거는 지단이 마테라치를 이렇게 치받아 버린 장면이잖아요. 이게 폼피두 센터, 파리가 폼피두 센터 앞에 이런 거를 이제 말하자면 스캔들도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로 이렇게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놈이 마테라치예요. 지금 이 지단한테 욕한 엄마 욕을 했죠. 그리고 이 가톨릭 국가에서는 가톨릭 국가는 성모 마리아를 말하자면 굉장히 받들어 보시잖아요.
근데 엄마 모욕하는 거는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단이 사실 성질을 사나운 선수가 아닌데 이게 치받아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요 마테라치가 가서 인증샷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엔드미 메이킹을 해야 이제 내가 이 축구협회에 가서 다 그렇게 사실은 프로축구 그 연맹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앙숙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의식적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옆에 살던 제가 캠브리지 6년 살았는데 그때 살던 노인이에요. 이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죽는 건 서럽지 않은데 맨유 경기 못 보고 클럽 못 가겠어. 그 정도로 평생 자기가 농사로 번 돈을 맨체스터까지 캠브리지에서 굉장히 멉니다. 근데 해외 원정갈 때 사다가 정도로 그 돈을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범주인들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맨체스터 시티를 만드는데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여기 보면은 빨간 장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랭카스터, 맨체스터 그쪽 지방의 장미죠. 이게 원래 술집 로고입니다. 그 술집에 법이 술집이잖아요, 그죠? 술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야, 우리 맨체스터 마음에 안 드니까 맨체스터 시티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팀이 맨체스터 시티예요. 이것도 술집입니다. 알비온이라고 하얀 털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새죠. 이게 술집 로고예요. 영국에 가면 술집 로고가 이렇게 붙어있죠, 그죠? 그런 걸 말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독일한테 이긴 날 아침에 아직까지 경기를 하기 전에요. 그때 독일의 베를리너 모겐포스트라는 신문에 일면 톱이에요. 이때 오늘이죠. 오늘 쥐트 코리아, 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제목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을 비하하는 비밀이 숨어 있는 발견해 보세요. 무슨 뜻이죠? 쥐트 코리아. 독일이 보기에는 한국 너무 습잖아요. 왜요? 어디에 비밀이, 제목에 비밀이 뭐가 숨어 있죠? 히트는 이게 사우스라는 뜻이고요. KO에 방정시켰잖아요. 한국을 켜시켜라. 근데 우리한테 줘버리잖아요. 말이 거꾸로 돼버린 거죠. 재밌게 신문 만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선에 우리가 독일한테 이겼을 때 나온 거예요. 샤덴프로드, 이게 독일어인데요. 남의 불행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독일을.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우승 후보 독일이 탈락해버리니까 나와 카몬 잉글랜드, 자 이제 잉글랜드가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슨이라고 완전히 대중적인 섹스와 스포츠로 만드는 그런 신문인데 일면 톱이고 이게 스포츠맨 톱이에요. 스포츠맨 톱은 어떻게 했냐? 보비 샬튼 그 기록 치고까지 받은 축구 선수죠. 사이코 가레스 램파드 이건 다 이제 그 축구 선수들 이름입니다. And every 잉글랜드 팬, 모든 잉글랜드 팬이 This is for 이거 당신을 위한 선물이다. 이거 오래 놨다가 이게 독일이 4위 해가지고 사우스 코리아한테 져가지고 4위 해가지고 탈락한 거 이거 오래 놨다가 당신 기분이 우울할 때 이거 봐라. 신문이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신문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내가 이 신문을 지금부터 들어가서 항상 이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다운받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디어는 아주 그냥 아주 선별적인 신문이지만 아이디어는 아주 속출하는 거죠. 이거는 모델스 와일드 나이트인데 이게 타이거 우즈를 얘기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왜 한참 막 바람 피고 열몇 번이나 바람 피는 게 신문에 막 나고 있잖아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이 신문이 거의 특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지저분한 이게 일면 톱인데 이 모델이 타이거 우즈가 나를 어떻게 꼬였고 아니 어떻게 하더라 이런 지저분한 게 있어요. 이걸로 신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신문이 이런 특종을 계속하느냐? 이런 걸 제보를 하면 돈을 많이 줘요. 그 돈을 어디서 받습니까? 광고주한테서. 그 광고주가 이게 인터내셔널 코리안 데이팅 서비스, 우리 광고가 돼요. 이게 한국인이 만드는 건데 호주에 한국에서 이게 허용 안 되겠죠. 호주에 사이트를 두고 그러니까 GDP는 안 잡히지만 한국인이니까 GNP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 규모가 세계 6위입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 규모가 세계 6위예요. 우리 경제 규모가 한 10위 왔다 갔다 하는데 성매매는 6위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성매매 산업이 번창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제성장에 다 잡힙니다. 공개 산업이 번창해도 성장률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성장은 좋은 성장이라야 된다. 무조건 성장이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코리안 데이팅 사이트가 그 여자 소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가디언의 양면 걸치는 뭐 브리치맨에다가 이렇게 큰 사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윈블던 경기에서 어떤 이것도 약간의 병이죠. 자기 물건 드러내는 그 병이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그 현대장이 이 가디언이 아직 거리 있는 친구에도 불구하고 재미로 보는 겁니다. 보면 여자들은 다 활짝 웃고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근데 남자들은 떨어갑니다. 이 보통 이런 친구들이 물건을 큽니다. 자기 물건 자랑하는 게 하나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도 따대고 다 이거 볼볼도 여기 딱 정해보고. 자, 이거는 이제 뭐 축구에 끼도 자본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 토트넘 이게 사실 유대 자본입니다. 손흥민이 끼고 있는 유대 자본이고요. 뭐 이런 얘기고요. 시간이 이거는 그 축구에 끼는 자본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브라질 청소년들은 공부로 성공한다가 20%고 이제 애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축구에 가서 성공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됩니까? 거의 다 그냥 다 나중에 가라 했다. 그리고 축구가 사실은 브라질을 영원히 우승권이 있거든요. 이 축구가 이제 우승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독일 월드컵 때 우리가 200분이었어요. 일본도 그랬죠. 근데 뭐 브라질이 뭐 공원에서 한다고 그러고 영국 뭐 독일 뭐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우승 확률이 있죠. 이게 한눈에 보여집니다. 아, 이게 축구는 남미와 유럽의 축구 자본의 대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왜 토고 팀이 굉장히 강팀에서 아데바요라고 걸출한 선수들이 있는데 탈락했어요. 돈이 없어요. 뭐 출소하느니 뭐 하고 뭐 이러다가 탈락했는데 그때 토고 응원단이 이렇게 페인팅하고 나왔다가 지니까 눈물이 그릉그릉 보였던 자, 이거는 축구에 끼어든 민족주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펠레가 그랬습니다. 브라질 축구 성공은 인종차별을 철저히 됩니다. 이제 브라질이 전성기가 있다. 그 다음 독일이 전성기가 있다. 그때 클린스만 감독이 게르만의 순혈주의를 칭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깼다. 근데 사실은 이게 철저히 칭찬된 게 아니었습니다. 외질이 터키 출신이죠. 근데 독일 대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기면 독일인 취급하고 치면 외국인 취급하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프랑스는 더 과감하게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23명 엔트리 중에서 21명이 이민자였습니다. 프랑스가 최축구 강국이다. 지단이다 뭐다 다 알제리 출신이 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그 포르투갈이가 호나우두죠. 포르투갈 국기가 나오니까 애국가가 나오니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스페인의 애국가가 나오는데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스페인은 다른 나라하고 애국가가 나올 때 노래를 아무도 안 따라 부르고 왜인지 아세요? 가사가 없어요. 멜로디만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스페인이 얼마나 복잡한 나라인가. 맨날 치고 가사를 합의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이 유명한 선수들이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에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풋볼 클럽인데요. 여기 그 구단주가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베컴이 미국 가서 구단을 인수하고 이번에 유명한 선수 하나 데려갔죠. 메시도 여기서 미국에 가고. 근데 이제 원래 요게 이제 마이애미 인터내셔널의 로고인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고 요거를 뜯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 사람이 로고를 쭉 개발해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전시관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그 제가 그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읽었던 한 17권의 책입니다. 그런 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딸의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사 교수의 데이비드 와킨이에요. 이 책을 비롯해서 이게 이제 만약에 책을 보시려면 이거는 되게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고 하니까 그 앞에서부터 쉽고 재밌습니다. 문장과 함께하는 유럽사, 이집트 상경문제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은 다 재밌는 책이에요. 사진 찍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륜기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여기는 저 아까 보셨고요. 마스터카드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쭉 내려가서 굉장히 제목이 많은데 좀 더 내려가 보세요. 자, 이것도 저스트 두잇이 아니라 저스트 돈 두잇 하지 마. 이제 아무나 하면 안 되죠. 또 내려가 보세요. 맥도날드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요.
이것도 야 놀자잖아, 그죠? 야 다음에 놀자.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뭐 주말 가상격으로 해서 제가 강의 이렇게 하면 제가 엄청 겁니다. 사실 우리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고 하는데 주말 가상격으로 강의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비교해 주시고 또 축구 이야기 등을 통해서 서양의 이 심리학, 사회학까지 한꺼번에 강의해 주신 이봉수님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립니다. 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모델한 사발 있습니다. 어깨를 잡셨어.